오늘 요거 하고 나면은 다음 주 되면 다 끝날 것 같다. 그죠? 그럼 29일 하루 쉽시다. 그죠? 예. 9주니까 어차피. 그죠? 맨 마지막 주 29주는 하루 뭐 쉬는 걸로 합시다. 8주, 그때 되면 8주 끝나니까. 그죠? 다음 주 되면 8주 끝나잖아. 예. 그러면 진도 다 끝날 것 같으니까 29일은 하루 휴강하기라고. 그 다음에 주말에 그 특강하는 것은 저 기출문제 특강할 거예요. 기출문제 특강하고 제가 자료를 하나 주겠습니다. 제가 제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제 자료 요약집 말고 진짜 시험장에 들어갈 만큼 줄여놓은 게 있어. 정말 초요약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하고 기출문제하고 두 개로 수업할게요. 그래 그 뭐 기본 요약집은 들고 오셔도 되고 안 들고 오셔도 되고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말에 특강하는 걸로 하고 29일은 하루 휴강하는 걸로. 그죠? 휴강한다니까 엄청 좋아하시네. 엄청 좋아하시네. 자, 148페이지 거기 보니까 리츠 나와 있습니다. 리츠. 자, 리츠 보시면은 거기에 지분형 감접 투자도 있죠. 지분형 감접 투자. 리츠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배당주입니다. 주식의 차익은 많이 안 나요. 이거는 배당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는 것도 나이 드시면은 괜찮죠.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주가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국 주식을 좋아하는데 외국에는 거의 한 80%가 배당주죠. 배당주. 우리나라에는 리츠 애들은 배당주로 보시면 돼요. 배당주. 자, 거기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칠판 보시겠네. 친구들이 뭐 큰 돈을 가지고 막 부동산에 투자 개발해 갖고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데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리츠라는 것은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게 리츠라 보시면 돼요.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게 리츠입니다. 그래서 정권사가 갖고 리츠 주식 사죠. 주식 사가지고 여기서 개발 투자합니다. 그럼 나는 결론적으로 개발 투자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둘러간다 봐야 돼요. 주식이란 걸 통해서 이렇게 둘러갑니다. 둘러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간접 투자 방식. 간접 투자 방식. 그러면 리츠하게 되면은 주식의 차익도 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차익도 누릴 수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게 요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뭐 리츠 주식은 그래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근데 꾸준히 담아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배당 때문에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꾸준히 그냥 막 사무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리츠라는 것은 요거는 간접 투자 방식,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 그리고 다수입니다. 숫자 엄청 많겠죠. 다수의 투자자를 보시면 돼요. 자, 특징을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에서라는 것은 상법상 주식에서로만 출발합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에서란 말이 들어와야 돼요. 부동산 투자 주식에서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 있는데 요거를 제외하면 상법을 따른다 보시면 돼요. 장점은 배당 이익과 그 다음에 매매 차익, 주식 매매 차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장점. 그 다음에 황금성이 좋죠. 황금성. 언제든지 사고 팔고 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금성도 좋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점은 아무래도 현금은 자기가 투자해 놨던 현금에 대한 손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손실은 있을 수가 있다 봐야 돼요. 원금 손실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리츠 종류 한번 볼게요. 리츠 종류는 몇 개 있습니까? 하면 3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리츠입니다. 내가 저기다 기업관리 리츠라는 것은 칸이 모질해서 딱 지어놓은 거야. 칸이 모질해서 지어놨는데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 보시면 됩니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해서 3개 있다 봐야 돼요. 자, 자기관리 리츠는 말 그대로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투자 운영을 자기가 직접 한다 보시면 돼요. 투자 운영을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자기들이 직접 투자 운영하고, 그 다음에 위탁과 기업관리는 이거는 위탁 운용을 줍니다. 운용. 누구한테? 자산관리 회사에. 누구한테? 자산관리 회사에. 그래서 우리가 PF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투자 많이 하죠. 여기서
여기서 자산 관리에서. 근데 여기도 투자를 많이 한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관리처는 자기관리 리츠는 요거는 직접 투자 운영하고,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은 요거는 위탁 운영합니다. 위탁 운영. 그래서 이 두 개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러죠. 명목형 회사. 그 다음에 자기관리처는 저거는 실체형 회사죠. 실체형 회사.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사 상권 임직원 되어 있습니다. 지사 상권 임직원. 그래서 자기관리처는 지사 상권 임직원들이 있고, 위탁과 기업구조정은 없다 봐야 돼요. 위탁과 기업구조정은 없고,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 보시면 자기관리처는 5억 들고, 위탁과 기업구조정은 3억 들면 설립이 됩니다. 설립.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똑똑한 친구 3명이 앉아가지고 우리 이번에 리츠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자기관리 리츠를 만들려면 설립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된다고? 5억. 그 다음에 위탁과 기업구조정 만들려면 얼마? 3억. 그래서 5억 3억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가지겠습니까? 설명회 가집니다. 설명회. 백스코라든가 이런 데서 설명회를 가져. 설명을 가져갖고 6개월 이내에 인가든가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이후 6개월 안에 얼마 만들어야 됩니까? 하면 자기관리처는 70억, 얘는 얼마? 50억. 70억, 50억.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57은 30억. 그죠? 57은 30억. 57은 30 하는데 옆으로 가셔야 됩니다. 밑으로 오면 안 돼요. 57은 30억. 됐나요? 거기에 현물 출자 액세라는 것은, 최저 자본금 50억, 70억 만들 때까지는 현물은 안 돼요. 현금만 돼. 현금만. 최저 자본금 50억, 70억 만들 때는 뭐 안 된다고? 현물은 안 된다고. 현금만 있어야 됩니다. 현금만. 자, 그 다음에 배당 줍니다. 배당 50%, 90% 이상 주게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자기관리 리츠는 자기네들 상근 임직원도 있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배당을 몇 프로? 50% 이상. 위탁과 기업구조정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프로? 90% 이상 배당 준다 봐야 돼요. 90% 이상. 자, 그 다음에 물론 다른 것들도 정부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게 있겠지만은, 유독 정부하고 손을 많이 잡아야 되는 게 요거죠. 요거. 기업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고요. 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층에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급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 미분양 처리해야 되죠. 미분양 최소 방안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구조조정 리츠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분양난 기업을 뭐해서 리츠 자금 모아가지고 정부가 들어와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써주는 것들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 봐야 돼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널리 많이 활용하는 리츠이기 때문에 얘는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그러면 여기 우리가 리츠에서 공부할 것은 기업 구조조정 리츠 특례 4개하고 기억하는 거죠. 요거 3개. 책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요거 3개하고 책이 하나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요거 3개. 자, 1인당 주식 소유한도를 몇 프로 초과하면 안 되는데 50%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얘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제한이 없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주식 공모하죠. 공모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특 등사수 아무한테나 모으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모하고는 틀리죠. 사모하고 공모는 틀려. 그래서 공모란 것은 불특 등사수 일반인한테 주식을 갖다가 우리말로 하면 아파트 분양하듯이 분양합니다. 분양. 그래서 몇 프로 이상? 30% 이상. 3년 이내 30% 이상.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해당 사항이 없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이죠. 자산 구성 80% 만들어야 됩니다. 부동산 정권 현금으로 해서 80% 만들고, 이 안에서 부동산은 70% 이상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부동산만 70%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돈 빌릴 수가 있죠. 돈 빌릴 수 있는데 자기 자본의 몇 배? 2배. 자기 자본의 2배. 특별 기회가 있으면 몇 배까지? 10배까지 돈을 주면 돼요. 자, 149페이지 한번 볼게요.
149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자산관리회사.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죠. 이런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하는 회사이다 보시면 돼요.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는 그러면 이거는 실체형이겠습니까? 명목형이겠어요? 자산관리회사는 실체형이죠. 얘는 실체형이에요. 자, 그 밑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는 것은 이거는 투자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입니다. 자문 및 평가의 업무를 맡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이거는 프로젝트 리치를 해갖고 25년에 신설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하나 그냥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투자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운영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운영까지 하는 리치라 보시면 돼요. 이건 아직 뭐 다른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갖다는 거예요. 25년에 하나 신설이 됐기 때문에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다른 기본서라든가 다른 책은 없어. 그냥 참고 프로젝트 리치라는 게 있다. 프로젝트 리치는 다른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운영을 직접 합니다. 운영을 직접 한다 봐야 돼. 개발 운영을. 네 번째 자산관리 전문인력입니다. 자산관리 전문인력이라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5년 이상 근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석사학위의 소유자가 부동산 관련해서 3년 이상, 그 다음 관련이사죠.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타 관련해서 5년 근무하면서 취득 처분 관련해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들은 자산관리 전문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 전문인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년, 3년, 4, 이렇게. 자산관리 전문인력 공부하실 때는 5, 5-3 감정평가사라든가 공인중개사 몇 년 이상 5년, 부동산학위 몇 년, 석사 몇 년, 3년, 그 다음에 기타 관련해서 5년 근무하면서 3년에 대해서 취득, 처분, 운영관계에 대해서 일하신 분,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우리 자산관리회사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 여기서 빠지는 사람 누가 빠집니까? 눈에 딱 봤을 때 감정평가사 들어가고 공인중개사 들어가는데 빠진 사람은 한 사람 있죠. 공인회계사가 빠집니다. 참고로 공인회계사는 들어올 수 없다. 자, 149페이지 밑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법 정리해놨죠. 자기관리리츠. 자기관리처는 내부조직 상근 임직원이 있고, 위탁과 기업구조조직리츠는 비상근이죠. 위탁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 한번 볼까요? 설립자본금. 설립자본금을 보시면 발기 설립할 때 5억, 오른쪽에 3억. 5억, 3억.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70억, 그 다음에 50억. 6개월 이내에 70억, 50억. 57은 35. 그 다음에 밑에 현물 출자되어 있죠. 현물 출자라는 것은 영업인가 등록 후에서 최저 자본금 만든 이후에 가능합니다. 최저 자본금 만든 이후에. 자기관리는 70억, 위탁과 기업구조 50억. 돈 빌릴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의 2배, 특별결이 있으면 10배까지 빌릴 수가 있고, 자기관리처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배당은 50% 이상, 그 다음에 위탁은 90% 이상 배당 준다 보시고, 위탁에서 90% 이상 배당 주고 남아있으면 초과 배당도 가능합니다. 초과 배당도 가능하다 봐야 돼요. 자, 공모죠. 3년 이에 30% 이상 일반인한테 청약받아야 되고,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 리치는 해당 사항이 없다 봐야 되고, 1인당 소유한도 100%,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기업 구조조정 리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우리가 리치를 갖다가 내 부동산 사업 팔고 가면은 투기로 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처분 제한을 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치는 제한 사항이 없다 봐야 돼요. 자산 구성, 부동산 정권 현금을 해서 80%, 이때 부동산은 70% 이상.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 리치는 해당 사항이 없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실체 사항이죠. 자기관리 리치는 공제 혜택이 없지만,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 리치는 이거는 명목형 회사죠. 페이퍼 간판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있다 보셔야 됩니다. 자, 칠판 한번.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됩니까 하면 요거 4개 공부해야 되죠. 요거 4개.
아까 우리가 MBS는 뭘 해야 됩니까 하면 혼합형 공부해야 되고, 리처 공부 때는 요거 4개만 여러분들이 단어만 좀 기억하시면 되죠. 요거 4개. 1인당 주식 초과 한도, 일반인 주식 공모, 자산 구성, 처분 제한, 요거만. 다른 것들은 어려운 게 없다니까. 다른 거 어려운 게 없어. 다른 건 답 다 달아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기관리처사 지사상관 임직은 있고 얘들은 없고, 그 다음에 오칠은 얼마? 오칠은 35. 배당 실체형 회사이기 때문에 50% 이상 배당 주고, 페이퍼 간판이죠. 얘는 명목형 회사. 회사 있다 없다? 없다. 얘들은 페이퍼 간판이라니까. 그러니까 돈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90% 이상 배당 주고 남아있으면 초과 배당도 가능합니다. 얘는 50% 주고 남아있으면 이익준비금으로 좀 적립을 해놔야 돼요. 현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페이퍼 간판을 밖에 없어. 그래서 남아있으면 초과 배당도 가능하다. 이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 하나 더 한다면 안 되고, 최저 자본금 만들 때까지는 뭐는 안 되고, 현물 출자는 안 되고, 그거까지만 딱 정리하시면 되잖아. 이건 안 틀린다니까요. 여름이 틀리는 건 어느 정도겠습니까? 여기. 요 4개는 기업 구조조정리체의 뭡니까? 특례사항입니다. 특례사항. 그래서 부동산 투자사법 조문을 보시면은 그게 몇 조인가 43조인가인데 저는 몇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부동산 기업 구조조정리체의 특례에서 나와 있습니다. 특례. 그 4개.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때는 요거 4개 기억하셔야 되겠죠. 요거 4개만 기억하면 다른 거 공부할 거 없잖아요. 이거 리처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53, 5-3 요거 하나 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 5년, 석사 3년, 기타 5년, 그 중에서 취득 관련해서 3년 근무. 그 다음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1인당 주식 초과 한도, 일반인 주식 공모, 자산 구성, 처분제. 요거. 1인당 주식 초과 한도는 몇 프로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50% 초과하면 안 되죠. 근데 얘는 괜찮아. 일반인 주식 공모 30% 이상 해줘야 되죠. 얘는 괜찮아. 자산 구성 80%죠. 얘는 부동산만 70% 갖고 있으면 돼. 숫자는 여기 쉽다니까요. 얘는. 숫자는 어떻게 나옵니까? 50 더하기 30은 얼마? 80. 숫자는 여기 쉽다니까요. 위에 항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목을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그 다음에 일반인 주식 공모, 그 다음에 자산 구성, 처분 제한, 이렇게 해서 딱 4개 항목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항목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책상에 앉아갖고 열심히 기억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오며 가면서 기억하시면 돼. 머리에 또 올리시면 돼. 오며 가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뭐 혼합형, CMO, MPTV는 소유 저당권이라든가 채무빌리행일은 누구한테 있고 발행자 있고, 나머지는 투자자한테 있다는 거, 이런 거 자꾸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한 번씩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기업 구조정리처는 특례사항이 있다더라. 그래서 4가지 항목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돼요. 지나가면서 식사하다가도 한번 해보시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또 우리가 반신욕 같은 거 하잖아. 그때도 한 번씩 이미지로 떠올려보시고, 주무시기 전에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무시기 전에 이걸 한번 외우고 주무신 분하고 쇼폼을 보다가 주무신 분하고는 아침에 머리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랬죠.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4개입니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50% 초과하면 안 되고, 일반인 주식 공모는 30% 이상 해줘야 되고, 자산 구성은 80%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누구는 기업 구조정리처는 괜찮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있죠. 근데 얘는 괜찮아. 돈 빌릴 수 있습니다. 몇 배? 2배. 특별 기회가 있으면 몇 배? 10배. 내가 위에를 빵꾸 만들고 와야 되는데 잘못했어. 내가 위에를 비웠어야 되는데, 그죠? 위에를 비우셔갖고 한 사람에 한 명씩 탁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래야 돼. 여기서 돌아가면서, 그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뒤로부터 이렇게. 그래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위에를 비워야 되는데 빵꾸를 잘못 만들어 왔어.
자, 집에 가서 나는 그러면 리츠를 공부했는데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57은 얼마? 35, 50,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50, 30, 80. 이 두 개만 하면 된다더라. 숫자 이렇게 딱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위에 항목을 대입시키면 돼. 위에 없다 볼게요. 이거는 뭡니까 하면 설립 자본금, 6개월 안에 최저 자본금, 배당. 이거는 뭐예요? 예?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죠. 30은 뭡니까? 일반인 주식 공모. 80은 뭐예요? 자산고수. 다음에 할 때는 위에를 빵꾸 만들어 올게요. 요 일하는 거 뭡니까? 일하는 거. 예? 돈 빌릴 수 있죠. 자기 자본의 몇 배? 2배. 특별결에서 몇 배? 10배. 그래서 우리가 1인 일반 자산 처분, 1인 일반 자산 처분, 요 4개 항목만 좀 꼭 기억합니다. 1인 일반 자산 처분, 1인 일반 자산 처분.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51페이지에 거기에 2번 문제 하나 볼게요. 151페이지에 2번 문제. 이번에 보니까 모기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틀린 것은 1번 CMO입니다. 자, CMO가 딱 설명이 되려면 오른쪽에 동일이란 말로만 돼. CMO는 항상 옆에 다르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다르다, 상이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상한 우선순위가 만기가 서로 다른, 그죠? 상한 우선순위가 만기가 서로 다른 다수의 층으로 구성된 정권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MBB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초과담보를 이호자 그랬죠. MBB 얼마? 얼마? MBB 하면 생각나는 숫자가 있을 건데 MBB 몇 개? 3억. MBTV는 1억 5천. 그러죠. 세 번째 MBTV 쓰죠. 패스스루 정권, 지분형 정권 맞고. 자, 네 번째 MPTV죠. MPTV. 이게 답이 빨리 나와야 돼. 조기상환요금 누가 가져갑니까? 엄마야. 조기상환요금 이게 빨리 답이 빨리 나와야 된다니까. 또 발행자란다. 자, 우리 고객님들 자, MBS 내가 공부를 저녁에 할 건데, 그래서 공부할 건데, 공부할 때는 이건 할 필요 없죠. 예? 공부할 때 이것만 열심히 하다가 또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쓸데없는 공부한 거니까 이거 공부했다는 것은. 이거는 시험지에 넣으면 틀리겠습니까? 안 틀리겠어요? 안 틀린다니까. 왜? 일방통행이야. MBTS는 뭐만 넣으면 투자자, MBB는 뭐만 넣으면 발행자. 이거는 공부할 게 없다니까. 이거. 그럼 공부하실 때 뭐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되지. 이거. 이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가지고 발투투 하면 이해된 데서 이 공부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어디로 엮어져야 됩니까? 하면 시험으로 엮어져야 돼. 시험으로 엮여져 있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안 보고 여러분들이 빨리 넣을 수 있도록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보기 공부죠. 그러니까 얘 공부할 거하고 얘 공부할 시간을 여기 다 갖고 오시라니까. 20분 공부할 것 같으면은 얘 한 1, 2분, 그 다음에 18분 어디 얘를 공부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자, 조기상환요금 누가 가져갑니까? 투자자. 조기상환요금 누구? 투자자. 원리금 누가 가져가요? 투자자.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 발행자. 저당권 누가 가져갑니까? 저당 채권의 집합물 누가 가져갑니까? 발행자. 저당 채권의 집합물이 그게 저당권입니다. 기초 채권의 집합물 그게 저당권이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런 거는 공부 안 해도 되죠. 집에 가서 복습까지 할 만한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해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요거 해야 된다니까. 1인 일반 자산부 처분 이거. 1인당 주식 초과한도, 일반인 주식 공모, 자산구성, 처분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1인당 주식 초과한도를 50%로 제한한다. OX. X. 기업 구조조정은 괜찮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일반인 주식 공모를 갖다가 30% 이상 하여야 한다. X.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괜찮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자산 구성이 부동산, 증권, 현금으로 해서 80% 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 X. 괜찮다. 부동산만 70%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리츠는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 없다. OX. 리츠는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사채 또는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배까지? 자기 자본의 몇 배? 2배. 특별계를 했으면 몇 배? 10배까지. 자, 152페이지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자, 36회 기출입니다. 작년도 기출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4번 문제 보실 때 부동산 투자자법상 위탁관리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이랬죠. 그럼 우리가 줄 거 해야 돼. 어디 거 해야 됩니까? 위탁관리에 줄 것이어야 돼. 위탁관리. 물어보는 게 위탁관리를 물어보는 거하고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물어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리츠를 물어보는 거하고는 답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리츠를 물어보는지 딱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위탁관리 물어봤죠. 물어봤습니다. 1번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다. 두 번째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세 번째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설립자본금은 4번 이상으로 한다. 맞나요? 다섯 번째 영업인간을 받거나 등록한 후에 자산을 투자 운용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있다. 자기 자본의 몇 배? 2배. 특별기록에서 몇 배? 10배. 자, 오른쪽 한번 봅니다. 오른쪽 관리 마케팅, 개발관리 마케팅.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60점 이상만 받으면은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주관식 공부처럼 꼭 100점 만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객관식 공부처럼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자, 제일 먼저 개발 한번 볼까요? 개발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법을 좀 아시면 좀 수월하죠. 개발관리 마케팅. 관리는 뭐 그렇게 공부할 거 없고 개발 파트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좀 보시면 됩니다. 개발하고 마케팅 좀 보시면 돼요. 집에 가서는 이거 복습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할 감정평가 복습하세요. 감정평가. 그 다음에 경제론, 투자론 이런 거 복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제공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 수업 시간에 좁을지만 않으면, 딴 생각만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자다가 집에 가서 계속 보고 있으면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시험 문제 그리 어렵게 안 나옵니다. 어렵게 안 나와. 자, 일단 순서 5개 기억할까요? 순서. 그 밑에 보니까 개발의 주체에 따라 물려보니까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부분 보이세요? 공적, 사적, 제3부분. 그러면 공적, 사적, 제3부분에서는 공부를 어느 게 해야 됩니까? 제3부분 요걸 해야 되죠. 제3부분. 공적, 사적은 할 필요 없죠. 공적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사적이라는 것은 개인, 개발업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우는 뭐 조합 이런 사람들이 되겠지.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뭐 제3부분 나온다면 이게 나오겠지. 공과 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거죠. 공과 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면 민간 합동 개발 이런 거 있죠. 민관 합동 개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술 자금은 민이 되고 법적 인허가 이런 것들은 공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자, 밑에 보니까 개발의 5단계입니다. 순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단계하고 7단계는 순수만 기억하세요. 5단계, 7단계. 5단계, 7단계는 순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획협의, 인가시행처분. 계획협의, 인가시행처분. 계획과 계획 사이에 협의 들어오죠. 계획협의, 인가시행처분. 7단계에서는 이거 아역부터 근검바 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부탁하신 그죠? 금방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아예 부탁하신 금방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개발의 7단계에서는 순서 7개 기억하시고, 굳이 하겠다면 예비 타당성 분석하고 타당성 분석 요 2개만 하면 되겠죠. 굳이 하겠다. 우리가 예타라 그러죠. 예타. 예비 타당성 분석. 국가 자금이 예를 들어서 300억 이상, 500억 이상, 국가 자금이 300억 이상, 500억 이상이 들어갈 때는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예타. 그런데 예타를 받는데 우리가 남북 건설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죠. 남북 건설 문제라든가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예타를 생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계략적 분석, 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구체적 분석. 그러면 예비 타당성 분석하고 타당성 분석은 어디서 변곡점이 생깁니까 하면 토지를 사고 팔았다, 토지를 갖다가 샀다 안 샀다 이 차이라 봐야 돼요. 타당성 분석만 해놓고 토지 안 사면 안 되죠. 토지 사게 되면 뭐가 들어옵니까? 예타를 하고 난 다음에 토지 사게 되면 이때는 타당성 분석 들어온다 봐야 돼요. 그때부터는 구체적 분석입니다. 실행 가능성 분석이 된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금융일으키고 건설 마케팅. 마케팅은 거기 보니까 그게 초기 실시에 돼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은 순서상으로는 맨 뒤에 가 있었는데 항상 어디에 초기에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러분들이 7층짜리 예를 들어서 건축 하나 만드는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7층짜리 건물 하나 짓겠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정의 입점이 확정이 안 되면은 어렵다니까. 건물 짓기 전에는 항상 1층에 누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걸 영업을 해놓고 짓습니다. 그리고 1층 딱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다 딱 적어 놓죠. 여기다가 1층에 놓고 무슨 은행 입점 이렇게 딱 적어 놓는다니까. 2층에 뭐 예를 들어서 병원 입점 미리 딱 적어 놓는다니까. 그래서 병원이나 은행 이런 데를 가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고정 임차인, 정박 임차인, 그 다음에 중요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어떤 확보를 위해서는 마케팅은 언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초기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건물 지어놓고 임차인 찾으러 달라면은 비용 부담이 너무 크죠. 비용 부담이 너무 커. 안 돼. 그래서 건물 이거 건축하기 전에 1층이라든가 중요 임차인들은 미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개발 위험 있죠. 법 12. 개발 위험의 법 12. 개발 위험을 말씀하신 분들은 뭐 경제학자에서 많이 계신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워포드급입니다. 워포드급. 개발 위험 법 12. 법률, 시장, 그 다음에 비용률. 법률적 위험에서 말하는 것은 공법하고 사법이죠. 공법과 사법.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것은 공법. 그 다음에 소유권 민원,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다루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거 이거는 공법, 민원 소유권 이런 것들은 사법. 그래서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가 우리가 왕릉 아파트 이야기 들어봤죠? 왕릉 아파트. 한참 짓고 있는데 문화청에서 수도해버렸습니다. 왕릉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률적 위험이라 봐야 되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얘 두 개를 바꾼다든가, 민원 소유권을 다루는 사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용규제를 다루고 있는 공법적인 측면 이렇게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이용계획이 확정를 관한 법률적 위험이 아니고 시장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이래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시장 위험에서는 연구 두 개 나옵니다. 시장 연구하고 시장성 연구.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고, 시장에 나오면 항상 시장에서는 뭐가 따라놔야 됩니까? 수요 공급.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일단은 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에 맞춰서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요만 있으면 안 되죠. 이 수요자가 뭘 해줘야 됩니까? 매매 임대를 해줘야 돼요. 분양. 수요자가 고객이 되어가지고 매매 임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장성 연구라고 합니다. 시장성 연구.
그래서 우리가 시장 연구라는 것은 수요 공급, 시장성 연구라는 것은 매매 임대를 다루는 것을 시장성 연구라고 그래요. 이건 똑같아요. 여기 놓으면 시장성 분석, 시장 분석, 시장이란 수요 공급, 시장성이란 말이 되면 매매 임대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성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요게 흡수. 흡수를 분석은 뭐와 같이 나옵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네? 문제 안 풀어봤네. 흡수를 먼저 이렇게 풀어봤으면 꼭 흡수를 분석하고 같이 나오는 거 있는데, 민감도 분석이죠.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에서 내가 단어 하나 기억하자 그랬는데, 민감도 분석에서 내가 단어 하나 기억하자 그랬는데, 투입 요소란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투입 요소를 조정해서 결과치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민감도 분석.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은 이거는 분양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률인데 앞에 무슨 글자 붙여야 됩니까? 하면 미래 글. 그래서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은 미래 흡수율 분석입니다. 미래 흡수율 분석이라고 봐야 돼요. 구체적이고 미시적이다 보시면 되죠. 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거는 현재 분석하는 게 아니고, 현재 흡수율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미래 흡수율을 분석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용위험에서는 최대 가격 보전계약이라는 게 나오죠. 최대 가격 보전계약. 책임시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책임시공.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비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전계약을 체결합니다. 최대 가격 보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일단은 금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 가격 보전계약 체결하면 일단 금액은 올라가겠죠. 금액은 올라가지만 위험은 어떻다? 감소된다 보시면 돼요. 요게 개발 위험 법 10입니다. 법 10. 자, 그 다음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 한번 볼까요? 155페이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거기에 보니까 5가지로도 나오고 오른쪽에 2가지로 나오죠. 5가지도 나오고 2가지로 나옵니다. 이렇게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5가지로 나올 때는 지역경제 분석 지, 시장 분석의 시, 시장성 분석의 성, 타당성 분석의 타, 투자 분석의 투. 그래서 지, 시, 성, 다투라고 그러죠.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일단 모든 부동산을 넣고 수요를 분석합니다. 이쪽 지역에서 나는 상업용으로 할지,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할지, 공업용으로 할지 모든 부동산의 수요를 열어놓고 분석하는 것을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라는 것은 앞에서 봤다시피 수요 공급을 다루고 있는 것은 시장 분석, 매매 임대를 다루고 있는 것은 시장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죠.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이거는 수익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이라는 것은 최종 결정 분석입니다. 최종 결정 분석.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굳이 성인이시기 때문에 내용까지 그렇게 깊이 공부할 필요 없고 순서만 기억합니다. 순서. 지역경제 지, 시장 분석의 시, 시장성 분석의 성, 타당성 분석의 타, 투자 분석의 투. 그렇게 해서 지, 시, 성, 타, 투 기억합니다. 지, 시, 성, 타, 투. 지, 시, 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2가지로 또 기억합니다. 지, 시, 성을 묶어서 이걸 뭐라 그러고 시장 분석, 타투를 묶어서 이걸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시고, 선행하는 건 뭐가 되고 시장 분석, 구행하는 것은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시장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이쪽 지역을 내가 선택할지 안 할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재반상을 분석한 후에 이쪽 지역의 시장을 채택할지 안 할지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시장 분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라든가 최종 결정 분석하는 것은 경제성 분석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선행 분석은 뭐가 되고 시장 분석, 후행 분석은 경제성 분석. 이게 순서 바뀌면 안 돼.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경제성 분석을 선행 분석이라 하면 틀립니다. 경제성 분석은 후행 분석, 시장 분석은 요거는 선행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서. 제일 먼저 개발의 주체에서는 공적, 사적, 제3섹터. 5단계는 계획협의 인가 시행처분. 계획협의 인가 시행처분. 7단계는 아예 부탁 근검마죠. 아예 부탁하신 금방 마련하겠습니다. 아예 부탁 근검마.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에는 법시비. 그 다음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지시성 다투 5개로 할 수도 있고 2개로 하게 되면은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순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까지는 그래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성인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 정도는 문제에서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을 가져갑니다. 순수만.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쉴까요?